자,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한 거에 비해서 10번 뭐 잘 푼 것 같은데, 자, 요거 있지, 요거. 자, 요게 뭐냐면 지금 원소가 A, B, C, D가 있잖아. 그러면 니네가 얘네로 만들 수 있는 화학식을 먼저 써놓고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그럼 일단 보면은 가는 화합물이잖아, 그지? 가는 A하고 B라는 원자로 돼 있어. 걔네들이 1대1로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원자 수는 2개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온 결합도 포함을 하는 거겠지? 원소의 종류가 2종류란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리고 걔네들의 비율이 1대1이래. 자, 우선 얘네 가지고 O, F, Na, Mg 얘네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일단 이온 결합 물질. 자, 얘네가 Na하고 Mg는 금속이고 OF는 비금속이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이온 결합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자, 예를 들어서 Na, Mg, O, F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물론 이제 이게 더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그냥 한번 다 해볼게. 자,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 뭐 있지? 얘네 금속이니까 얘네들하고 얘네하고 얘네 사이에 결합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a2O 가능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MgO 가능할 거고요. 왜냐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2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NaF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MgF2도 가능할 거야. 이온 결합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공유결합. 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니까 얘네로 만들 수 있는 거는 O2, F2, 그 다음에 OF2라는 게 있어, OF2. 이렇게. 그죠? 사실 이것만 써놓으면 이거 A, B, C, D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자, 그럼 볼게. 일단 가가 될 수 있는 거. 원소가 1대1로 결합하고 있어야 돼. 공유결합이든, 봐봐. 두 종류의 원소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니? 얘네밖에 없어. MgO하고 NaF밖에 없어. 맞죠? 그럼 일단 가는 모르긴 몰라도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인 거야. 그지? 이온 결합 물질. 맞지? 그러면 그 A가 이제 누구냐를 찾아야 되는 거지. 여기다 이제 써놔볼게. NaF가 가능하고 MgO가 가능하고, 그지? 둘 중에 하나가 돼.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얘는 어때? 얘는 3개. 일단 얘네 안 되겠지. 원소가 일단 합쳐서 숫자상으로 3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 가능할 거고, 맞지? 얘 가능할 거고, 얘 가능할 거야. 맞지? 자, Na2O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MgF2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OF2 가능하거든. 맞지? OF2 가능해.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어때? 얘도 마찬가지니까 뭐야? Na2O. 그지? 뭐 MgF2, OF2, 뭐 둘 중에 하나, 이게 셋 중에 하나 가능하겠지? 맞지? 그러면 얘네 셋을 비교하면 찾을 수 있지 않니? 여기 이제 A하고 D인 거고 얘는 A, C인 거고 얘는, 예를 들어서 얘랑 비교하면 A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야 돼. 맞지? A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만약에 이게 NaF라고 하자 이거지. NaF라고 하면 뭐 둘 중에 하나가 A가 되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를 비교하거나, 맞지?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되겠지. 맞니? 내가 어떻게 풀, 아닌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A, D, A. 여기서 A하고 B가 1대1인데, 얘랑 얘 비교하면 A가 공통으로 들어있고, 얘랑 얘 비교하면 B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잖아. 거기에 얘네 둘 다 C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C는 똑같이 들어있고 A하고 B만 달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A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봐.
그럼 플로우린이 B인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AC니까 얘가 나트륨이 A라면 여기 들어있는 A도 나트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2대 1이 되니까 이게 조건에 안 맞거든? 맞지?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A가 A일 수는 없다는 얘기야, 나트륨이. 그럼 만약에 플로우린이 A라면 어떻게 돼? 똑같이 여기 A가 들어있어야 되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그럼 플로우린이 NAF가, 그러니까 가가 만약에 NAF고 F가 A라면은 A가 C에 대해서 2대 1이어야 되는데 F가 다 2가 되기 때문에 또 조건에 안 맞아. 그럼 결국 뭐냐면 가는 NAF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가가 NAF라면 NA가 A여도 얘랑 조건이 안 맞고 F가 A여도 안 맞는다 이 말이야. 비율이. 그지? 따라서 가는 MgO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Mg가 예를 들어서 A라고 가정해봐. 맞니? Mg가 A라고 가정하면은 MgF2가 돼야 되겠지. 맞아? 그럼 A가 Mg고 그럼 만약에 A가 O라고 하면 그러니까 O가 A라고 하면은 그지? 뭐 또 달라지.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A가 Mg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가 Mg면은 C는 F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맞는지 보잔 말이야. 그럼 여기 B가 O가 들어가면 그럼 얘가 OF2가 되는 거지. 그치? B가 O였고 여기가 F가 되니까 O하고 F하고 O가 2대 1로 들어있는 게 맞게 되네.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C가 F고 그럼 D가 예를 들어서 NA라고 하면은 A를 우리가 지금 Mg라고 놨으니까 어때? NA를 Mg라고 놓은 거 아닌가? 아니지. NA가 D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A가 Mg가 돼야 되는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치? 얘네 둘은 둘 다 금속이기 때문에 그치? 이온 결합도 안 되고 공유 결합도 안 되거든. 자, 그러니까 A가 Mg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MgO는 맞는데 A가 Mg가 돼버리면은 D가 NA가 되면서 A가 Mg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또 모순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 뭐야? 얘가 A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우고 해볼까? 자, 여기 그냥 따로 쓸까? 얘가 O고 얘가 Mg라고 한다면, 그지? 그러면 여기가 O가 되면은 여기가 F가 되는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맞지? 그럼 여기가 Mg가 되면은 여기가 F가 되는 것도 변함이 없다. MgF2가 되겠지. 자, 얘가 MgF2가 돼야 되고, 얘는 OF2가 돼야 되고, 맞지? 그럼 라의 경우에 어떻게 돼? 라의 경우에 A가 지금 O였으니까, 맞지? 그럼 D가 NA 되는 거 맞고 Na2O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지. 조건에 다 부합하네요. 이제 얘는 Na2O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 찾았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만 찾으면 옳은 거 다 찾은 거지. 그럼 봐봐. 얘는 지금 뭐였어? MgO였잖아. 어쨌든 가는.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이 몇 개야? 요거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몇 가지가 나온다? 3가지가 나오죠. 맞지? 3가지가 나오지. 그 다음에 다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MgF2잖아. 다는.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2가 돼야 되는 거지. 2대1이 아니라. 그지? 다가 MgF2라는 게 정해졌으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은 1대2가 돼야 되니까 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지금 A, B, C, D 다 찾았잖아. A가 뭐였어? O가 되고. C구나, C. 그럼 여기서 C가 뭐야? 플로우린이지? 플로우린이 C가 되는 거고 D는 나트륨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이제 바꿔 쓰긴 했다만 1대1로 결합을 하겠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다면 디귿이 맞는 거야.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뭐 테스트 문제 중에 질문할 거는 이제 따로 우리가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로 가면은 너희 페이지로 31페이지에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생명 파트를 나가도록 할 건데, 자, 다는 못 나갈 거고요. 이 생명체 구성 물질 오늘 일단 지수는 학교에서 여기 생명체 구성 물질 나갔지? 자,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하면 돼. 우리 사람도 하나의 생명체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에 뭐가 있느냐? 페이지 31페이지. 생명체 구성 물질. 자, 뒤에 가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모든 생명체는 당연히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세포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또는 그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무슨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 이건데,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물이야. 물. 자, 퍼센테이지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뭐 부위에 따라 다 달라. 예를 들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몸 전체로는 한 6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저거 있거든. 간의 경우에는 이게 한 85% 되고 막 그래. 어쨌든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는 게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지질이라는 거. 그 다음이 이제 저기 뭐야, 무기염료라는 거, 우리가 흔히 무기질이라고도 하는 거. 그 다음이 이제 핵산이라는 물질, 그리고 탄수화물, 요런 비율이야. 그래서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순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어떤 물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물인데, 자,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얘네들이 필수적인 애들인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있단 말이지.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니? 탄소라는 원소를 중심으로 말이야,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인이나 뭐 황이나 이런 등등등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탄소화합물 이렇게 불러.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 그러니까 물을 제외하고 주요 물질들, 물을 제외한 주요 물질들은 다 이른바 탄소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화합물이 뭔지는 알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화합물이라 하잖아. 다 탄소화합물인 거지. 그리고 얘네들 있지, 특히 단백질, 핵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탄수화물 얘기하겠지만 탄수화물 중에서 이제 다당류라고 하는 애들은 그 분자 자체가 또 매우 커요. 이른바 고분자 물질이라 그래. 그러면 이런 고분자 물질들이 탄소화합물인 이유. 그러면 그건 이제 탄소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물질들이 탄소화합물인 이유는 바로 이 탄소라고 하는 원소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은 탄소화합물이다. 그래서 그 이른바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들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활동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들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방금 이제 그런 탄소화합물이, 얘네들도 탄소화합물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대부분 우리가 주변에서 이용하거나 사용하거나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물질 탄소화합물이야. 자, 예를 들어서 니네 종이 탄소화합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탄소화합물이야. 특히 그리고 여학생들은 왜 이제 교복 입을 때 스타킹 신지, 물론 인공적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대표적인 또 탄소화합물이야. 책상 탄소화합물이야.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면 이게 우리 주변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비롯한 탄소화합물들이 겁나 많은 이유, 그리고 이런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이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이 탄소라고 하는 놈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탄소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지? 첫 번째,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원자과 전자가 4개야. 우리 지난번에 공유결합 할 때도 배웠지. 원자과 전자가 4개고 이 탄소라는 원소는 다른 원소와 거의 공유결합을 하거든, 대부분. 공유결합을 하는데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공유결합할 때 그 4개를 전부 다른 애랑 공유해서 결합을 하니까 요 그림에서처럼 어때? 만약 원자과 전자 4개를 각각 한 개씩을 다른 원자한테 공유한다 그러면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결합할 수 있어. 그지? 최대 4개의 원자, 최대 4개의 원자와 다른 원자와 결합이 가능해. 근데 이제 밑에 그림에 나오지만 이렇게 수소랑만 결합하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니는 알다시피 분자라고 하는 게 어때? 분자를 이루는 원소가 뭐냐에 따라서 분자 성질이 다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요 그림인데 봐봐. 예를 들어서 탄소가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여기 보면 니네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는 거 있지. 우리 보통 공유결합에서 요 공유전자쌍 한 쌍을 이렇게 선 하나로 표시하기도 하거든. 이걸 뭐 루이스 구조식이라고도 하는데, 자, 탄소가 만약에 수소 4개랑 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지? 4개의 수소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는 최대 4개니까 4개 중에 3개는 수소랑 결합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원자랑 결합할 수도 있어. 보통 이제 17쪽하고 결합을 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염소라고 이렇게 치자고. 그러면 얘랑 어때? 가운데 있는 탄소가 주변에 있는 4개랑 결합하긴 했으나 원소가 다르지? 그럼 이거 다른 분자야. 그러면 또 이렇게도 결합할 수 있어. 탄소가 2개의 수소와 결합하고 2개의 염소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얘랑 어때? 달라. 다른 분자인 거야. 또 수소 하나에 염소가 3개가 결합할 수도 있거든? 이것도 다른 분자가 된 거지. 그 다음에 탄소가 염소 4개랑 또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플로리 4개랑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최대 4개의 원자 결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4개가 다 어떤 원자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분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최대 4개의 원자 결합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다양한 분자 만들 수 있다고. 특히 니네 요거는 아마 중학교 때도 들어봤을 텐데 염소가 4개지. 사염화, 탄소. 그래갖고 아마 니네 중학교 때 밀도 같은 거 배울 때 뭐 이렇게 사염화탄소랑 뭐 이렇게 물이랑 해가지고 뭐 혼합물에 분리할 때도 나오고 하는 거 있어. 사염화탄소랑 약간 기름처럼 생기네. 다양한 분자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4개 원자 결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원자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종류의 분자들이 만들어진다. 그지? 다른 종류의 분자들이 만들어. 참고로 이거 분자식 쓰는 건 알지? 얘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는 탄소 하나에 수소 3개, 염소 하나 이런 식으로 씁니다. 분자식. 얘는 탄소 하나에 수소 2개, 염소 2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뭐 이거 쓰는 것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원자랑 분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또 하나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탄소 원자는 또 탄소 원자끼리도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탄소끼리 결합할 때. 자, 탄소 원자가 탄소끼리 결합할 때 있잖아. 첫 번째, 거의 무한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결합할 수 있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봐라. 만약에 탄소가 2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해. 그러면 각각의 탄소 입장에서는 최대 4개니까 이 경우에는 최대 3개가 더 각각의 탄소 옆에 결합할 수 있어. 탄소가 3개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공유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각의 탄소 옆에 이렇게 최대로 원자들이 결합한다면 이렇게 또 표시할 수 있지. 그러니까 탄소 원자 하나당 팔이 4개가 되게끔 그릴 수 있어. 최대로 4개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탄소가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 탄소 이렇게 여러 개가 이어져서 결합을 하면 요런 애들 쭉 이어져서 결합하고 있는 요거를 탄소 골격이라고 불러. 탄소 골격. 그러니까 탄소 골격의 길이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늘어날 수 있는 거야. 그지? 탄소 골격의 길이가 계속 무한대에 가깝게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 그럼 봐봐. 이 탄소 골격의 길이가 길수록 뭐가 많아져? 주변에 결합할 수 있는 원자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게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10개가 최대로 더 결합할 수 있는데 아까 얘처럼 그 10개가 전부 똑같은 애가 결합하느냐 9개 하나냐 8개 2개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탄소 골격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질 거고 더 큰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지. 맞지? 매우 크고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탄수화물 중에 이제 뭐 다당류 같은 애들 진짜 굉장히 큰 분자란 말이야.
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또 만들어지면 이게 또 구조가 있거든. 2학년 때 분자 구조 배우는데 구조도 굉장히 안정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질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탄소 골격이 이렇게 계속 일직선으로 길이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골격이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자, 예를 들자면은 탄소가 만약에 5개 이렇게 쭈르르르 결합할 수도 있거든. 그럼 탄소 골격을 이룬 탄소가 5개인 거야. 그럼 이때 얘네가 여기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거의 일직선으로 쭈르르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럼 이런 거 사슬 모양이라 불러. 사슬 모양. 근데 탄소 5개가 결합해서 골격을 만드는데 자,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탄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얘도 탄소 5개, 얘도 탄소 5개가 결합한 건데 얘는 길다란 사슬 옆에 가지치기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이건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 그래.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그러니까 봐봐. 똑같이 탄소 5개여도 그리고 이 주변에 똑같이 전부 수소만 결합해도 이 분자와 이 분자는 다른 분자야. 그 다음에 탄소 5개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 5개인 경우에 이제 오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고리 모양으로도 결합할 수 있어. 이렇게. 그지? 이 경우에 이제 탄소 옆에 최대 2개가 더 이렇게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탄소 5개에 주변에 최대 10개 결합할 수 있는 거고 얘는 5개일 때 주변에 최대 12개까지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같은 탄소 5개가 결합하더라도 일단 모양 다르니까 다른 분자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소끼리 결합하면서 다양한 모양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또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아까 선생님이 여기 그림에서 얘기했죠. 요 선 하나로 표현하는 게 이제 보통 전자쌍 한 쌍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합에서 배웠지만 단일결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탄소끼리 결합할 때는 다양한 결합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다. 응?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탄소가 2개가 할 때 얘네들 사이에 단일결합으로 공유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얘네들 사이에 이중결합으로 공유결합을 할 수도 있어. 혹은 삼중결합으로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다만 단일결합으로 결합하면 이제 각각의 탄소 그러니까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에 따라서 주변에 결합할 수 있는 원자수가 좀 달라지는 것 뿐이야. 단일결합인 경우에는 최대 3개가 더 이렇게 결합할 수 있고요. 각각의 얘네가 이중결합을 하면 각각의 탄소 옆에는 최대 2개가 더 결합할 수 있고 탄소 2개가 3중으로 결합할 때 이렇게 1개씩 더 결합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탄소가 2개여도 만들어지는 분자 또 다르겠지. 그래서 탄소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큰 분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이 이런 탄소 골격 주변에 수소, 산소, 질소 같은 여러 가지 원자들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그 설명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 뭐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그지? 여기 이제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리로 다양한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결합도 가능하다. 탄소끼리 이중 결합도 가능하고, 삼중 결합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 줄 그어놓으면 되겠어. 탄소는 다른 탄소와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할 수 있어서 여기다 줄 그어놓으면 되겠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보니까 그 물질들이 대부분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잠깐 쉬도록 할게.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들 이제 얘네들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볼 건데 우리 교재에는 단백질부터 넣어놨는데 자,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물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요 교재에다 좀 필기를 좀 합시다. 그죠? 물.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66%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 근데 이게 부위에 따라 좀 다르다 그랬지? 그러니까 비율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물이 제일 많다. 그럼 물이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 자, 물 분자는 말이야. 잘 봐봐.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2개가 결합하고 있거든.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하고 있어. 자, 기본적으로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분자들끼리 뭐가 잡아당긴 힘이 있어. 분자 사이 인력이라고 하지. 그런데 물의 경우에는 그 분자 사이의 인력이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매우 셉니다. 왜 세냐 하면 물 분자들 사이에는 이른바 수소결합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수소결합. 자, 뭐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보통 점선으로 이렇게 어떤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거 무조건 니네 시험범에서는 수소결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돼.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서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잡아당긴 힘이 매우 셉니다. 자, 그럼 봐봐. 내가 어떤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데 이거를 기체로 만들려면 내가 가열해야 되겠지.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거는 분자들 사이 잡아당기고 있던 걸 끊고 멀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다른 분자에 비해서 이 결합이 되게 세다 보니까 내가 얘를 기체로 만들려면 되게 많이 가열해야 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잘 안 끊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물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비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비열. 또는 기화열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너희 기화열이 뭐지? 액체가 기체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야. 그러니까 얘를 기체로 만들려면 많이 가열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어. 비열이 크다 그럼 뭐야? 잘 안 뜨거워. 괜찮아 얘들아. 우리 가열하면 이 분자들이 활발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지. 근데 얘네가 이 묶여있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활발해지는 게 어때? 다른 애들에 비해 좀 더딘 거지. 즉 비열이 커. 뭐 때문에? 수소결합 때문에. 그러면 가열했을 때 잘 안 뜨거워지고 잘 안 식는다는 얘기지. 그런 특징을 갖는 물이 내 몸의 66%야. 근데 나한테 좋은 게 뭐야? 체온이 잘 안 변한다는 거지. 그지? 내가 갑자기 더운 곳에 가더라도 체온이 확 올라가거나 추운 곳에 확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물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야. 유리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 아까 테스트보드 향수를 잠깐 풀었는데 너무 많이 풀었나 봐. 칙칙칙칙 했는데 지금 내가 내 향수 냄새 미치겠네. 그지? 그냥 한번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제대로 날려내서 뿌렸는데 지금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는 거 2학년 때 배우는데 물 분자가 약간 극성을 띠는 분자라 그래. 극성 분자야. 그래서 물은 극성 용매다 이런 표현하거든. 극성 용매. 그럼 극성 용매면은 보통 용매라는 게 뭐야? 우리 설탕이나 뭐 이런 거 녹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른 물질을 잘 녹여. 다른 물질을 잘 녹인다는 얘기야. 자,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긴 하지만 순수한 물은 아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혈액, 피가 흐르지. 혈액의 주성분이 물이거든. 그럼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돼서 흡수한 영양분이 혈액에 녹아서 운반되는 거잖아. 자, 혈액의 주성분이 물이잖아. 근데 물이 다른 애 잘 녹이니까 그런 영양소들이 그런 혈액 속에 잘 녹아서 다른 데로 운반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운반하는데, 그지? 운반하는 역할을 또 담당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건 아마 너희 기말고사 범위일 건데 우리 몸 안에서도 하나의 세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른바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물질대사라고 그래. 물질대사. 그래서 그런 물질대사가 잘 일어나게 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물질대사를 촉진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요거랑도 관계가 있어. 봐봐. 어떤 물질들이 분자가 화학 반응을 하려면 얘들 막 부딪혀야 되잖아. 물에 녹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지들끼리 화학 반응을 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 야, 우리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려고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하지? 물론 공이 필요하지만 공이 있는데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려면 장소가 필요하지. 운동장이 필요하잖아. 그래야 내가 축구를 잘하고 농구를 잘하고 운동장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어떤 그 물질들이 그 물에 녹아서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는 어떤 장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물질 대사 매개 역할을 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뭐 그냥 간략하게 그 우리 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물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요 말, 물 분자들 사이에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수소 결합을 한다. 그래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큰 편이다. 그래서 체온 조절하는데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물 다음으로 우리 몸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한 10몇 % 되는데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쉽시다. 자, 그 다음 단백질 나오거든, 단백질. 오늘 핵산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합시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단백질이 나와, 단백질. 자, 단백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 탄소화합물의 일종이거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원소로 돼 있냐면 탄소화합물이 이제 탄소가 중심으로 거기에 수소, 산소 뭐 여러 가지 원소 결합, 특히 질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소. 그리고 뭐 이제 단백질에 따라서 황을 또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구성원소 촌스 뭐 보통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 촌스. 구성원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지만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뭐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 같은 애들은 우리가 또 뭐라고도 부르냐,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불러.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건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가 겹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중합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인 중합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단백질을 구성한 또 작은 분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단위체라고 표현하는데, 단위체. 그래서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결합한 걸 중합체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단백질은 중합체 중에 하나야.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로 이루어져. 아미노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지만은 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자, 아미노산 분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단백질이 크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먹는다고, 섭취한다고도 하잖아. 그러니까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있고, 그럼 그 단백질이 소화돼서 흡수하면 그 흡수한 영양분을 가지고 내 몸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이 또 만들어지거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특히 우리 몸 안에서는 음식을 통해서 얻은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인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어. 근데 아미노산마다 여기 보면 R 곁사슬이라고 돼 있잖아. 그 아미노산마다 요 곁사슬이라고 하는 부분만 다 달라. 그래서 요 곁사슬은 아미노산의 어떤 종류를 결정하는 부분이야. 종류. 그리고 아미노산이 달라도 요 아랫부분은 다 똑같이 생겼어. 여기는 다 똑같이 생긴 거야. 요 곁사슬만 아미노산마다 다르다. 그래서 아미노산에서 있잖아요, 여기. 질소하고 이렇게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 이런 거 작용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저기서 아미노기라고 불러. 아미노기. 그리고 여기에 탄소, 산소, 이렇게 수소, 요 부분을 카복식이라고 불러. 카복식이. 그래서 탄소 골격에 양쪽으로 아미노기와 카복식이라는 작용기가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이제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아미노산들끼리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중요해. 예를 들자면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선생님 요거 넣어놨거든. 여기 보면 아미노산의 종류 나오잖아.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 이렇게 20종류 다 넣어놨어.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이름들이 다 있어. 뭐 글라이신, 알라닌, 발린, 류신, 이소류신, 아이소류신, 뭐 메사이오닌,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뭐 쭉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알겠지만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글라이신하고 알라닌이란 아미노산이야. 근데 이 부분은 다 똑같이 생겼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곁사슬이라는 부분만 달라. 그래서 이 곁사슬이 다르면 종류가 다른 거다 이 말이야. 알겠니?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고, 뭐 굳이 또 구분을 하자면 여기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게 보면 여기 있는 요 아미노산들은 소수성을 띈다. 물하고 안 친한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애들 뭐 세린, 트레오닌, 시스테인, 뭐 타이로신, 아스파라진 이런 아미노산들은 이제 물하고 친한 친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혹시 몰라 얘기를 좀 하자면 여기 보면은 5개 아미노산들은 특히 요 곁사슬이라는 부분이 아스파트산, 뭐 글루탐산이라는 음전하를 띈다. 얘네들은 양전하를 띈다.
요게 간혹 학교에서 가리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혹시 모르니까 좀 참고해 두시면 좋아요. 요 5개. 얘네들은 이렇게 음저나 야나 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좀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2개가 만난다고 칩시다. 뭐 같은 아미노산 2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이쪽 아미노산의 카복시기하고 그 옆에 있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서로 이렇게 만나가고 그 사이에서 요렇게가 빠져나와. 자, 요렇게니까 뭐야? H2개 O 하나니까 물이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요 탄소하고 질소가 직접 결합을 하게 돼. 자, 우리 어떤 두 분자가 만나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한다 그래갖고 요걸 뭐라고 하냐? 요렇게 결합하는 걸 탈수축합이다 이렇게 불러. 탈수축합. 그래서 아미노산들끼리 탈수축합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 표현한다. 결합 방식이 뭐냐 물어보면 탈수축합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선생님 요 부분만, 요 물이 빠져나가고 결합한 부분만 그리면 여기 봐봐. 탄소하고 질소가 직접 결합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요 부분만 쓰자면은 여기 산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질소랑 이렇게 바로 결합해. 이렇게 결합해버려.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그 결합한 부분, 요 결합한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은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불러.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요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아미노산 2개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그리면 예를 들어 2개가 결합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 이쪽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결합 부분을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알겠니? 그럼 자 봐봐. 아미노산 2개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그럼 요 2개, 요 결합한 요 전체는 뭐라 부를까? 2개라는 걸 뜻하는 접두사가 있어. 다이. 그래서 요 전체는 다이펩타이드라 불러. 그럼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하면 뭐라 부를까? 트리펩타이드라 불러. 그럼 이런 아미노산이 졸라 많이 결합하면 뭐라 부를까?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 폴리펩타이드. 그러니까 이 폴리펩타이드라는 게 그냥 단백질이라 생각해도 돼. 아미노산이 무수히 많이 쭉 이어지면서 결합한 걸 뭐라고 한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2개가 결합한 건 다이펩타이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3개가 결합하면 트리펩타이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자, 그러면 이거 지워볼게. 자, 아미노산이 자, 요 동그라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라고 칩시다. 아미노산이 2개가 결합하면 그 사이를 선생님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펩타이드 결합. 자, 아미노산이 2개가 결합했어. 펩타이드 결합 몇 개야? 하나인 거야.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자,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해. 맞지? 펩타이드 결합 몇 개일까? 펩타이드 결합 몇 개가 존재해? N-1개가 존재하는 거죠. N-1개.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 때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N-1개가 만들어지면 그때 빠져나오는 물 분자는 몇 개다? N-1개. 펩타이드 결합 한 개당 물 분자가 하나가 빠져나오는 거야. 요것도 니네 아마 교과서에 보면 나올 거야. 교과서에 보면 나온다. 요 내용도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말이야. 그 결합하는 아미노산의 개수, 종류, 그 다음에 걔네들이 결합하는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면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다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생성되는 단백질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요 아미노산의 개수, 종류, 순서 이걸 아미노산 서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미노산 서열.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봐봐. 뭐 여기 이름들까지 다 쓰진 않을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아미노산 두 개랑 B라는 아미노산 하나가 결합을 하는데 해봐. A라는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아미노산이 결합했어. 요거랑 A라는 아미노산 하나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B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또 A가 자 이거나 둘 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는 같지만 순서가 다르지? 그러면 요 단백질과 요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인 거야. 그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말이야.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서 20종류가 있다 그랬지? 단백질 만드는 데 쓰인 아미노 20종류가 있는데 그 20종류 중에 3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가지수는 몇 개가 될까? 자,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3개를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몇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냐 이거지. 자, 순서가 달라도 단백질이 다른 거라 그랬잖아. 그럼 봐봐. 여기에는 20가지 중에 한 가지 올 거 아니야. 여기도 20가지 중에 한 가지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20가지 중에 한 가지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가지수는 20의 3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응용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예를 들어 아미노산이 5종류가 있다. 5종류 중에 3개를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면 몇 가지의 단백질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요거 우리 밑이라고 하고 지수라고 하잖아. 요 밑은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아미노산의 종류. 아미노산이 20종류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고. 아미노산이 5종류래. 그럼 5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는 그 결합한 아미노산의 개수야, 개수. 아미노산 4개가 결합했다 그럼 3승, 4개가 결합했다 4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요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것도 좀 꼭 좀 해. 아무튼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그런데 이게 지금 그림상은 이렇게만 그려놨다만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 또 뭘 의미하냐면 그 단백질마다 구조가 있어. 단백질의 구조가 다르다는 구조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봐봐.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을 하는데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쭈르륵 그 아미노산이 그냥 계속 일직선으로만 쭉 결합해.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있어. 그럼 이 단백질은 그냥 아미노산이 일직선으로 쭉 결합되어 있지. 약간 사슬처럼. 그럼 이런 단백질은 1차 구조다 이렇게 표현해. 1차 구조. 자, 단백질의 구조. 1차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자 아까 아미노산마다 곁사슬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곁사슬에 이런 식으로 어떤 분자나 원자가 달려 있거든. 그러면 그 곁사슬끼리 잡아당기는 경우가 또 있어.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여서 이렇게 결합하기도 하거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2차 구조라고 얘기를 해. 그냥 1차 구조는 아미노산 여러 개가 사슬 형태로 사슬처럼 쭈르륵 결합되어 있으면 그 단백질은 1차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그림 넣어놨거든. 자, 요거 뭐 단백질의 형성은 지금 얘기해.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인데 이렇게 아미노산 여러 개가 그냥 쭈르르르르르르 사슬처럼 쭉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있어. 그러면 그런 이 단백질은 이런 1차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 보면 뭐 트랜스티레틴이라는 단백질인 거야. 얘는 1차 구조가 갖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봐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쭈르륵 결합했는데 그 아미노산에 있는 곁사슬끼리 또 잡아당기다 보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약간 병풍 모양으로 중간중간이 꺾이기도 해. 꺾여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있고 혹은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 길다란 아미노산 사슬이 중간중간이 꼬여서 이렇게 나선 형태를 띠는 경우가 또 생겨.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둘 다 2차 구조거든. 참고로 이렇게 요것도 2차 구조고 요것도 2차 구조인데 이렇게 약간 병풍 모양으로 꺾여져 있으면은 이거를 베타 병풍 구조라고 표현해. 베타 병풍. 그 다음에 요거는 알파 나선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자 그렇게 2차 구조인 애들이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 이렇게 약간 병풍 모양으로 접혀져 있는 애를 뭉쳐갖고 덩어리가 하나 만들어지게 하겠지. 그러면 그걸 3차 구조라고 하는 거야. 3차 구조. 그지? 3차 구조. 3차 구조.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자 이렇게 2차 구조를 띠는 애들을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가 된 게 3차 구조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덩어리진 단백질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또 큰 복합체를 만들어.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4차 구조라고 해요. 4차 구조. 그러니까 단백질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은 1차 구조를 갖는 단백질도 있고 어떤 애는 2차 구조를 갖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3차 구조를 갖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4차 구조를 갖는 것도 있는 거야. 대표적인 예시 하나씩만 들어주자면 대표적으로 3차 구조를 갖는 단백질 중에 미오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미오글로빈. 니 혹시 스테이크 먹을 때 있잖아. 왜 우리 굽는 그 정도가 있지. 뭐 레어냐 웰던이냐 뭐 미디움이냐 웰던이냐 이렇게 나뉘잖아. 그래서 특히 레어 같은 경우에는 칙칙하고 나오잖아. 자르면 약간 핏물 같은 거 뻘건 물 나오지. 사실 핏물이 아니야. 피처럼 보이지만. 그게 미오글로빈이라고 해. 얘가 약간 붉은색을 띠거든. 그게 섞여 나오는 거야. 흘러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차 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지금, 요 녀석.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 우리가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헤모글로빈인데, 얘랑 비슷한 거야. 헤모글로빈이라는 애는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구조상으로는 4차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4차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은 사실은 3차 구조인 단백질 덩어리가 이렇게 4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인 거야. 알겠니? 학교 내시에서 치사하게 이거 물어보기도 해.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3차 구조인 덩어리가 4개가 모인 거잖아. 요 3차 구조 안에는 3차 구조는 얘가 뭉쳐서 얘가 된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요 안에 알파 나선하고 베타 병풍이 각각 2개씩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 이것도 참고 삼아 써놔.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헤모글로빈은 3차 구조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 3차 구조를 띠는 덩어리 4개가 모인 거니까 헤모글로빈을 관찰하면 3차 구조 볼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2차 구조를 볼 수 있다 해도 맞는 말이지. 그 3차 구조라는 게 결국 이렇게 2차 구조를 갖는 애들이 뭉쳐서 덩어리가 된 거니까. 맞지? 그래서 요 3차 구조 하나 안에 이렇게 알파 나선과 베타 병풍이 2개씩 들어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좀 써놨는데 3차 구조 안에 여기 보면 알파 쇠, 베타 쇠 이렇게 돼 있지. 그게 얘야, 얘네들. 그게 각각 지금 2개 들어있죠. 여기 알파 쇠가 2개, 베타 쇠가 2개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안에는 알파 나선 2개, 베타 병풍 2개 들어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알겠니? 자, 그럼 어쨌든 이제 단백질이 그래서 단백질마다 이렇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달라지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백질의 구조들이 있지. 이 단백질의 구조가 말이야 변할 수 있어. 특히 나중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꼭 기억해. 자, 열에 의해서 열이나 산성도라고 하죠. pH에 따라 의해 그 구조가 변할 수 있어. 가열하면 그 구조가 변해버리는 거야. 자, 단백질은 그게 1차 구조건 2차 구조건 고유한 구조를 가질 때 그 단백질의 어떤 기능이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그 구조가 변해버리면 그 기능이 없어져. 자, 이거를 그래서 2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변성이라고 불러. 변성. 단백질의 변성 이렇게. 뭐에 의해서 변성될 수 있다? 열과 열이나 피. 보통 단백질은 온도로는 40도가 넘어가면 변성돼. 자, 니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 프라이팬에다가 계란 떨어뜨리지. 날계란. 그럼 우리가 흔히 흰자라고 하는 놈이 투명하잖아. 가열하면 어떻게 되지? 하얗게 변해버리지. 변성된 거야. 거기가 단백질인데. 근데 한 번 변성되면 열을 제거하더라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변성되면 끝이야. 자, 우리 갓난아기 때 열감기가 아이들이 많이 걸리거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를 들어 감기 몸살에 걸려서 열이 심하게 나면 어떻게 해서는 이제 해열제를 먹든 뭘 하든 열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왜 그러겠어?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면 내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 어떻게 돼? 변성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때? 그리고 변성되고 나서 내가 체온 떨어뜨려도 되돌아오지 않는 거지. 특히 뇌 손상이 올 수 있어서 왜냐면 뇌가 단백질 구조잖아. 그러니까 그 뇌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돼 버리면 되돌아오지 않게 뇌 손상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고열이 나면 그걸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요거랑 관계가 있는 거야. 산성도에서도 변성될 수 있고요. 알겠지? 산성도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요 구조에 대한 얘기 좀 잘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럼 어쨌든 뭐 단백질마다 이런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럼 이런 단백질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 몸 안에서. 그죠?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이 조그맣게 하나씩 다 넣어놨는데 정리를 해보면 자, 기능. 일단 아까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있다 그랬지. 자, 우리가 음식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얻은 영양소 갖고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 에너지 만드는 데 쓰기도 합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 그래서 보통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1g당 4kcal.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물 다음으로 이제 물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랬잖아. 자,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고 당연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부위들이 단백질로 돼 있느냐? 일단 가장 머리카락. 그래서 알겠죠? 니네 머리카락 태우면 약간 고기 굽는 냄새가 나. 머리카락.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움직이거나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 자, 근육도 단백질로 돼 있는 거죠. 그지? 맞아? 근육.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지금 너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잖아.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무조건 병에 걸리진 않거든. 그럼 내 몸 안에서 일단 걔네들을 없애는 애들이 있어. 이른바 항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너희 나이 때 왕성하게 나오고 있겠지. 그것 때문에 너희가 키가 크고 살이 찌고 뭐 남학생들 여학생들 2차 성징 나타나기도 하잖아.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에 뭐 모든 호르몬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호르몬은 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말고사 범위 때 나오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효소라고 하는 애들이 아까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거를 빨리 일어나게 도와주는 효소라는 애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소화효소 생각하면 돼. 우리 밥 먹으면 소화시켜주는 효소가 작용하는 거잖아. 그런 효소도 단백질이 주성분이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여기 구조에서 나왔다만 헤모글로빈도 하나의 단백질이야. 그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걔 때문에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거고 걔가 산소를 운반하는 거지. 헤모글로빈도 단백질.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많은 부분을 단백질이 차지하고 있다. 맞죠? 그럼 그때 너네 나중에 교과서에 보면 나중에 이 중에 단백질 이름 몇 가지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자, 머리카락을 이루는 단백질. 여기 선생님이 해놨는데 여기 보면 뭐 있어? 너네 샴푸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돼. 케라틴. 그래서 케라틴 보면은 뭐 머리카락, 뿔 이런 것들을 이루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근육을 이루는 여기 보면 콜라겐도 나오지. 근데 콜라겐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 피부가 좀 탱탱해진다고 하잖아. 콜라겐도 단백질의 일종이고요. 어떤 피부, 이런 피부 탄력해주는 거에 이제 성분이 되는 단백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근육은 액틴하고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로 돼 있어요. 액틴하고 마이오신. 자, 그 다음에 이거 헤모글로빈 자체가 단백질 이름이야. 그래서 최소한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머리카락이나 뿔을 구성하는 단백질 케라틴.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그 다음에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 액틴, 마이오신 이런 것들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알겠니?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몸을 구성하는 거 외에도 자, 얘네 보면 알 수 있지. 자, 봐라. 니네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해?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죠?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봐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해? 산소 운반해 주잖아. 근데 헤모글로빈 말고도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단백질들이 있어. 자,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또 운반하는 작용도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자, 항체라는 것도 단백질이라 그랬지? 항체는 뭐 하는 애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걔네 없애서 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이 뭐야? 방어작용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방어작용. 그래서 뭐 호르몬 같은 건 이제 생리기능 조절. 효소도 마찬가지 여기에 관여를 하겠지? 호르몬이나 효소 같은 걸 이루는 단백질들은 결국 우리 몸 안에서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헤모글로빈이나 어떤 다른 운반 단백질들은 우리 몸에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항체를 이루는 단백질은 뭐 결국 방어작용을 하는 셈이다 이거.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몸을 또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뭐 조금 이렇게 박스 넣어놨지?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꼭 읽어봐야 돼. 단백질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이 돼 있으니까 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핵산이 나올 겁니다. 핵산. 자, 비율상으로는 지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뭐 이어서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 나중에 따로 나오니까 그건 선생님 일부러 하지 않을 거고, 그 세 번째지 이제 물 다음으로 단백질 다음으로 핵산이라는 게 나와. 핵산. 자,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란 뜻이야. 그래서 핵산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두 종류가 있습니다. DNA라는 게 있고요, RNA라는 게 있어. 자, 핵산이 영어로 뉴클레이크 엑시드야. 자, 줄이면 NA야. 여기서 NA가 핵산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결국 두 종류가 있는데 D하고 R이 다르구나라는 거지. 그 차이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야. 아무튼 핵산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얘도 아까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고분자 화합물이야. 그럼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건 작은 분자들이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도 단위체가 있어. 당연히 그 단위체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래서 핵산을 구성하는 원소가 뭔가 봤더니 자, 아까 단백질인 질소 안에 들어있다. 얘도 질소가 들어있어. 탄소화합물이니까 탄소 중심으로 수소, 산소에 질소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인이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까 단백질은 촌스라고 외우라고 그랬다면 핵산은 촌피, 뭐 보통 이렇게 그냥 외우라고 얘기하거든. 촌피. 구성원소는 이렇게 돼. 그럼 이 원소들이 모여서 바로 단위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단위체들이 결합해서 DNA가 되고 RNA 되는 거야. 우리가 핵산의 단위체를 뭐라고 하느냐? 뉴클레오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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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도 하나의 분자야.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자, 가운데 오각형 모양으로 생겨서 보통 우리가 오각형으로 그리거든. 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 당. 그런데 뉴클레오타이드 두 가지야.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 자, 일단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보자면 가운데 당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 녀석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요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야. 디옥시의 D를 따서 DNA인 거야. 그래서 여기 옆에 인산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하나가 결합이 돼 있고요. 이쪽으로는 염기라고 하는 또 다른 분자가 하나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그게 DNA든 RNA든 인산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봐봐.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보잖아? 비슷해. 얘도 가운데 당이라는 애가 있어. 당. 얘도 오각형 모양이야. 왜 오각형인지는 선생님이 탄수화물 얘기할 때 들어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얘는 요 당의 이름이 리보스야. 리보스. 영어로 쓰면 이거거든. 그래서 요 R을 따서 RNA인 거야. 리보스란 당이 있고 그 옆에 마찬가지로 인산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가 결합이 돼 있고 이쪽으로는 또 염기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결합돼 있어. 생화요고 친구들 보니까 그 구조가 그려져 있더만. 자, 참고로 요 디옥시라는 게 뭘까? 리보스에 비해서 옥시, 산소가 D 하나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면은 야 봐봐. 요 오각형 모양으로 그려진 꼭지점에는 탄소라는 원소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 여기 이렇게 탄소가 있는데 그 위아래로 이제 또 다른 원소들이 결합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리보스 같은 경우에 특히 밑으로 이렇게 OH 히드록식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거든. 근데 DNA의 당은 여기 탄소 위아래 중에 아래쪽에 여기는 OH가 있는데 여기 H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 없어. 산소가 하나 없는 애. RNA의 당에 비해서 산소가 하나 없어서 디옥시리보스라고 불러. 그지?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치사하게 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그림을 봤을 때 여기 산소가 없으면 이거 무조건 디옥시리보스야. 그럼 디옥시리보스면 그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 이 염기가 말이야. 네 종류가 있는 거야. 자, 아데닌이란 염기가 있고요. 우리 줄여서 A라고 써. 구아닌이란 염기가 있고 줄여서 G라고 쓰고요. 사이토신이란 염기가 있고요. 줄여서 C. 타이민이란 염기가 있어. 그래서 요 넷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 있는 거야. 그런데 RNA를 봤더니 RNA 염기도 네 종류인 거야. 자, 아데닌 A, 구아닌 G, 사이토신 C. 그런데 보니까 RNA에는 염기가 타이민이라는 염기가 없는 거야.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는 거야. 유라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 있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 그냥 합쳐서 뉴클레오타이드잖아.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는 총 몇 종류인 거야? 5종류지. 왜냐면 얘네들은 같은 종류니까 결국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지. 맞아? 5개가 있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게. 헥산을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인 거야? 자, 염기가 아데닌이어도 당이 다르지. 그럼 뉴클레오타이드 다른 거잖아. 그러면 결국 DNA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하니까 합쳐서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가? 8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네? 그 염기는 총 5종류가 있는데 DNA는 요렇게 4종류, 요렇게 4종류 중에 하나가 달려있다. 근데 얘네가 또 크기가 달라.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5종류 염기 중에서 사이토신, 티민, 타이민이야. 타이민, 유라실은 걔네들이 약간 이렇게 고리 모양을 띠는데 크기가 작아. 반면에 아데닌하고 구아닌이라는 염기는 이렇게 고리 모양이 2개가 붙어 있는 모양이거든. 그래서 크기가 좀 큽니다. 알겠어? 크기가 좀 커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당도 선생님 구분해놔지. 봐봐. 리보스라는 거와 디옥시 리보스는 뭐가 다르? 여기 보면 OH인데 여기는 OH 하나, H 하나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2개 중에 하나가 H만 있으면 무조건 디옥시 리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요거 뭐 굳이 바꾸자면 뭐 이렇게 그냥 바꿔도 되고 이렇게. 그지? 여기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똑같은 거니까 산소 하나 결국 없다는 얘기니까. 그 그림도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DNA가 되고 RNA가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말이야. 헥산의 형성 그래 나오지? 자, 그 중에서 이제 DNA 먼저 얘기 좀 해볼게. DNA. 자, 그럼 DNA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그치? 그 뉴클레오타이드 밑으로 또 다른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인산이 있잖아. 자, 인산이 그 위에 있는 당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 당하고 결합을 해.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밑에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그 밑에 있는 인산이 그 위에 있는 또 당하고 이렇게 또 결합이 돼.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 이어져 갖고 길다랗게 한 가닥이 만들어지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 그럼 이 한 가닥을. 아까 아미노산이 겁나 많이 결합하면 폴리라는 말을 썼지. 자, 얘는 뭐라 불러?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 근데 DNA는 이런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2가닥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 가닥이 있으면 맞은편에 한 가닥이 더 있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평행 구조라 그래가지고 맞은편에 한 가닥이 더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있기는 해. 왜 뒤집어져 있는가 이런 거 나오진 않아. 그냥 뒤집어진 걸 역평행 구조라고 하고 뒤집어진 상태로 이런 식으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이 더 있어. 이렇게. 그래서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2가닥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봐봐. 이게 2가닥이 있을 때 안쪽으로 염기들이 마주보고 있거든.
그럼 이 두 개의 염기를 우리가 염기쌍이라고 표현해. 염기쌍.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는 당하고 인산으로 된 부분이 일종의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당인산골격이라고 표현해. 당인산골격. 바깥쪽으로 당인산골격이 있고 안쪽으로 염기들이 쌍을 이뤄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잘 봐. 이게 되게 안정적인데 그 이유가 이 바깥쪽에 인산 쪽이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니네 마이너스 띠는 애들끼리 서로 뭐하지? 밀어내겠지. 자, 밀어내면서 안쪽에 있는 또 이 염기쌍들끼리 서로 잡아당겨 결합하고 있어. 어떻게 결합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이 점선을 표시하면 뭐라 그랬지? 참고로 이렇게 니네 분자 구조 나오면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거 이거 무조건 공유결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내가 아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뭐라고?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했지. 염기들 사이에는 수소결합을 하고 있어요. 수소결합. 자, 그런데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무조건 정해진 애들하고만 해. 자, 아까 염기가 DNA는 총 4종류잖아. 아데닌은 타이민하고, 그러니까 얘네 둘끼리 서로. RNA 같은 경우는 여기 유라실하고 A하고, 그러니까 A하고 T나 U 사이에만 서로 잡아당겨. 그 다음에 구아닌이란 염기는 사이토신하고 얘네들끼리만 서로 잡아당겨. 자, 그런데 그 잡아당기는 힘이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사이에는 3중이고요. 아데닌하고 타이민 또는 아데닌하고 유라실 사이는 2중이야. 같은 수소결합인데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사이에 잡아당기는 게 더 센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야,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얘들아, 뭐 염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구아닌, 뭐 사이토신, 뭐 아데닌 뭐 이렇게 쭉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염기들이 쭈르르 달려 있겠지. 어떤 염기가 몇 개가 어떤 순서로 달려져 있는가가 다 정해져 있거든, 생물마다. 이걸 우리가 염기 서열이라 그래. 자, 그러면은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무조건 정해진 애들끼리만 잡아당기니까. 이걸 상보적 결합. 상보적 결합. 응?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여기가 구아닌이면 여기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사이토신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사이토신이면 여기 무조건 구아닌인 거야. 여기가 아데닌이면 여기 무조건 DNA 경우에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상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한쪽이 염기서열을 하면 다른 한쪽 알 수 있는데 잡아당김이 힘이 다르다 그랬지. 야, 바깥쪽에 뼈대가 딱 버티고 있어. 안쪽에는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데 잡아당김이 힘이 달라. 3중이 더 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뼈대는 버티고 있는데 안쪽에서 더 세게 잡아당기면 그쪽 약간 틀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DNA는 이런 식으로 뭐야? 내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꼬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어떤 형태를 띈다?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DNA의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해. 거의 다 했어. 이중 나선 구조.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기말고사 범위인데 이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거 안에 바로 그 중요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근데 거기 빈칸 선생님이 해놨을 거야. 거기다 쓰면 돼.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거 있죠. 빈칸. 자, 그래서 DNA는 분자 구조가 이중 나선이다. 그 다음에 당은 디옥시리보스다. 염기는 AGCT가 있다. 이거 써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기능이 유전 정보 저장인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할게. 마지막 RNA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RNA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겠지? 맞지? 그러면 그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밑에 가서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결합해. 이런 식으로 쭉 결합하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져. 그런데 RNA는 DNA와 달리 그냥 이거 한 가닥이 RNA인 거야. 그래서 단일 가닥이라고 표현해. 단일 가닥.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애들 실수 엄청 하거든. 그럼 봐봐. RNA는 그냥 요거 한 가닥인 거잖아. 애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럼 선생님 RNA 두 가닥이 꼬이면 DNA 되나요? 땡.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야 돼. RNA 하나는 가닥 하나인데 그럼 RNA 두 가닥이 만나면 DNA 될 수 있는지 절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 RNA는 사실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DNA가 이렇게 꼬여 있다가
일시적으로 풀리거든. 풀리면 거기에 이 DNA 염기하고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면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RNA가 두 가닥이 있다고 해서 그냥 DNA 되진 않습니다. 그 자세한 건 기말고사 시험법이야. 그래서 얘는 그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방금 얘기했지.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왜 만들어지냐면 이 DNA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어디론가 전달하기 위해서 복사본을 하나 만든 셈인 거야. 그래서 여기 기능에다 쓰면 돼. RNA는 DNA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전달. 얘는 저장이고요. DNA는 RNA는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뭐 하나 덧붙이자면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 과정을 전사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전사. 전사. 뭐 전사에 대해서는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런 걸 전사라고 하는구나 정도로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 너희 그 나임이하고 아영이 학교에서 여기 뭐 5', 3' 뭐 이런 거 했니? 번호 같은 것도 했어? 어차피 지금 시간이 꽉 찼으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저 DNA에서 이렇게 당이 있잖아. 이건 뭐 지수도 몰라요. 학교에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염기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얘네가 탄소화물이잖아. 염기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당에도 탄소가 들어있거든. 조금만 기다려. 얘 같은 경우에 여기 산소가 하나가 있고 요 모서리에 탄소가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 위에 5개가 이렇게 있거든. 얘네를 번호를 붙여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번호를 붙이거든. 근데 염기에도 탄소가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번호 붙였겠지. 얘도 시계 방향으로 번호를 붙이거든.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구분하려고 프라임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래서 자, 잘 봐. 그러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륵 만들어졌을 때 탄소 기준으로 제일 위에는 5번 탄소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임산은 무조건 요 3번 탄소 쪽에만 결합하거든. 그러면 쭉 내려가면 제일 아래쪽에는 3번 탄소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건 뒤집어져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쪽에 3번 탄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5번 탄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혹시 이런 숫자 같은 걸 얘기하시면 5번 맞은편에 무조건 3번이 있는 거고 3번 맞은편에는 5번이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십시다. 알겠네? 그래서 나머지 뭐 탄수화물이나 지질은 우리 다음 시간에 와서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